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사승원 작가의 소설이죠. 어둠을 지나 푸른빛으로입니다. 네, 보내주신 발췌본을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그 표지에 있는 부재요. 절망 끝에서 되찾은 희망. 이 문구가 딱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랑 불법 사채, 이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거대한 벽에 한 가족이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그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게 그냥 고난 극복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법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류와 논리의 전쟁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차가운 곳이죠. 그리고 또 분색집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폭력적인 전쟁터. 이 두 개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생존 매뉴얼 같더라고요. 생존 매뉴얼,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이론적인 정의와 진짜 살아남는 문제. 그 사이 간극을 파고드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전쟁터, 바로 그 차가운 법정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주인공 김길산 씨 상황이 정말 암담해요. 암담하죠. 군 복무 중에 다친 ROTC 장교 출신인데 국가유공자 인정을 못 받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까지 받았어요. 이건 뭐 게임으로 치면 게임 오버 화면이 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태.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다는 건지 처음에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이 보여주는 첫 번째 거대한 벽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치예요. 아, 그 법률 용어 나오죠? 기판력이라고. 네, 맞습니다. 기판력.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랄까 법원의 뒤끝 없음 원칙 같은 거예요. 한번 최종 판결이 나면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는 소송을 못 건다는 거죠. 문이 그냥 잠긴 게 아니라 아예 빗장까지 걸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설에서는 심지어 이전 변호사들이 다른 사건 서류를 그냥 대충 베껴 쓰는 식으로 변론을 해서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와, 정말 최악이네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의 공정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그 무자비한 최종성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그 결정적인 증거, 부대 기록물 보관소에 있었다는 그 김길산 야간 매복 작전 중 추락 부상, 이 한 줄의 기록. 네, 아주 중요한 기록이죠. 이건 그냥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전 변호사들은 그냥 게을렀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법률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나 찾기 어렵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이게 개인의 무능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 생각에 작가는 둘 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변호사의 명백한 태만이죠. 그렇죠. 하지만 더 깊게 보면 시스템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관료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상 유지를 선호하지 누군가 파고들어서 이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먼저 움직이지 않죠. 아, 그렇군요. 친구 길동이란 인물이 대단한 건 그가 천재적인 법률가라서가 아니라 기록이 없다는 시스템의 답변을 그냥 믿지 않은 거예요. 직접 발로 뛰어서 먼지 쌓인 장부를 뒤지는 그 집요함. 그것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바로 그 집요함이요. 네. 이 새로운 증거 한 줄이 바로 그 기판력이라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기는 건 더 뛰어난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드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인간의 노력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전우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증언을 모으는 장면도 그렇죠. 정말 느리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세련된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진흙탕에서 증거 하나를 건져 올리는 다큐멘터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서류와 증거를 가지고 느리게 진행되는 법정 싸움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쪽에선 정말 숨막히게 빠른 싸움이 터지죠. 네, 바로 분식집 장면이죠. 길산의 아내 목란 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은 읽으면서 정말 심장이 쫄깃해졌어요. 여기서 작가의 핵심 메시지가 아주 직접적으로 등장해요. 작가의 말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때로 차갑고 날카로운 지혜로 무장해야 한다. 아, 그 구절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길동과 길산의 여동생 국화가 이 말을 정말 온몸으로 증명하죠? 저는 길동이 안경에 달린 카메라로 조용히 모든 걸 녹화하는 장면에서 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죠. 그 침착함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칼로 찌르려는 사채업자에게 5만 볼트 전기 충격기를 쓰는 장면에서는 길동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거기서 캐릭터가 완전히 입체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맞아요. 그냥 머리 좋은 친구가 아니라 이건 뭐 최악의 상황까지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다른 차원의 준비성이죠. 그 장면이 법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그 위험한 공백을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공백? 네. 이 중요한 건 그의 대응 방식이에요.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같이 주목을 휘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첫째, 증거를 확보하고 그게 카메라였죠. 둘째, 위협을 무력화하고 그게 충격기. 그리고 셋째, 경찰이 오자마자 명확하게 고소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을 다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와, 폭력의 현장을 순식간에 법적 증거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서 여동생 국화가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서 순식간에 양아치들을 제압하는 설정은 조금 너무 편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부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좀 튄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약간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작가가 리얼리즘을 좀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설정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소설의 핵심 주제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 어떤 식으로요? 즉, 다른 종류의 위협에는 다른 종류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공은 법률과 전략의 전문가잖아요.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죠. 아, 소프트웨어? 반면에 국화는 물리적 위협을 직접 막아내는 하드웨어인 셈이죠. 작가는 한 명의 완벽한 영웅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할 때 비로소 완전한 방어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라니. 그렇게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길동 혼자였다면 증거는 남겼겠지만 아마 크게 다쳤을 수도 있겠죠. 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종합 보안 솔루션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법정 싸움과 길거리 싸움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고 각각의 게임에는 그에 맞는 플레이어가 필요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리적인 위기도 넘겼고 법정 싸움의 실마리도 찾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 돈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네,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여기서 길동이 보여주는 해결책은 정말 이 소설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그냥 힘내 같은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거의 컨설턴트 수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길동은 마치 응급실의 외상외과 의사처럼 행동해요. 이 가족이 가진 빚이라는 상처를 아주 냉철하게 진단하고 각각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실용적이라서 좋았어요. 길산의 빚은 은행이랑 카드사 채무니까 신용회복위원회로, 그리고 아내 몽란의 사채는 성격이 다르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라고 딱딱 나눠서 설명해주죠. 바로 그 진단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길동은 두 빚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정확히 짚어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말하자면 공식적인 협상 창구예요. 정부가 보증하는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거죠. 협상 청구요? 네. 하지만 불법 사채는 이런 공식 채널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더 강력한 법적 수단, 즉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법원이 강제로 채무 조정을 해주는 일종의 법적 수술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청하라고 한 채권 추심 금지 명령, 이게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아니 그 명령 하나로 분식집에 매일같이 찾아오던 사채업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잖아요. 법원의 서류 한 장이 폭력적인 협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게 바로 이 소설이 단순한 희망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와 지식에 관한 이유예요. 채권 추심 금지 명령은 그냥 소설 속 장치가 아니라 작가가 당신 같은 독자들에게 이런 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인 통찰은 희망은 있다가 아니라 희망은 올바른 정보를 제때에 가졌을 때 생겨난다는 거죠. 와, 그 말이 정말 와닿네요. 네, 이 소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도구들의 사용 설명서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결국 길산의 가족은 법정에서도 이기고 빚 문제도 해결의 가닥을 잡으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친구 길동의 그 차가운 지혜와 따뜻한 우정이 있었고요. 작가의 말에 나오는 당신의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입니다라는 문장이 다시 떠오르네요. 네, 저도 그 문장 참 좋더라고요. 길산의 가족은 정말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서로를 지지하면서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법이나 제도라는 것도 결국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의지,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주변의 연대가 있을 때 비로소 희망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 한강변 장면 말씀이시죠? 네, 이 모든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길동과 국화가 한강변에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는 그 강인한 모습의 국화가 갑자기 어릴 때처럼 길동에게 업히고 싶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 장면. 거창한 승리의 선언,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소박하고 인간적인 교감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참 긴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모든 갑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어쩌면 이 모든 싸움을 가능하게 한 진짜 동력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게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나눠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거대해 보이는 문제와 싸워나갈 힘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소설은 그 답이 거창한 이념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과의 신뢰와 온기, 그리고 필요할 땐 차가운 지혜로 기꺼이 무장해주는 그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